화성에는 숟가락, 국수, 문, 심지어 얼굴까지 수많은 기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정말 그냥 바위일까요? 게다가 우리 태양계에서 신비한 것들로 가득한 행성은 화성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확인해 봅시다. 최근 화성에서 매끄러운 숟가락처럼 생긴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어요.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이 물체를 발견한 후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끝이 둥근 이 바위는 로버의 사진에서 마치 떠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성 볼링핀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해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가 남긴 구둣불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나사의 앤드류 굿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람에 의해 바위의 모양이 바뀐 것일 뿐이라고요. 화성에서는 이런 이상한 모양의 암석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벤티팩트라고 해요. 벤티팩트는 바람에 의해 운반되는 작은 입자에 의해 긁히거나 움푹 패이거나 매끄러워질 수 있는 바위를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바위는 보통 바람을 막을 풀이나 나무가 많지 않고 모래가 많이 날리는 건조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집트의 백사막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버섯 바위처럼 때로는 바람에 의해 정말 멋진 모양으로 조각되기도 합니다. 이 바위는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바람에 더 빨리 닳아 없어져서 거대한 버섯처럼 보이는데 이로 인해 크고 날씬하게 서 있어요. 화성의 멋진 암석은 벤티팩트뿐만이 아닙니다. 붉은 표면에서 튀어나온 이 초현실적인 스파이크 시리즈를 확인해 보세요.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를 탐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스파이크를 닮은 뒤틀린 구조물은 마치 외계 문처럼 보였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 기관인 SETI 연구소에서도 트위터를 통해 이 이미지를 멋진 바위라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괴물일 뿐입니다. 이 크고 얇은 첨탑은 단단한 암석이 부드러운 암석층 위에 놓일 때 발생해요. 화성의 스파이크는 퇴적암의 고대 균열을 시멘트로 채운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부드러운 물질이 심식되어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는 요정 굴뚝 또는 텐트 바위라고도 불리는 호두가 많이 있어요. 유타주의 브라이스 캐년과 콜로라도 고원과 같은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 기이한 구조물에 대해 기대하고 있어요. 게일 분화구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젤리 도넛처럼 생긴 바위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바위를 피나클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의 카메라에 의해 발견됐죠. 하지만 불과 나흘 전 이 바위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술처럼 사라졌을까요? 매우 충격적인 방식으로 화성의 지형을 가로지르던 오퍼튜니티 바퀴 중 하나가 이 바위를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젤리 도넛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분석 결과 피나클 섬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황과 망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모두 수용성이에요. 즉, 암석에 이러한 원소를 생성한 물의 작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갑자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됐어요. 나사가 화성에서 자랄 수 있는 곰팡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의 발견은 퍼시버런스 로버가 발견한 건데요. 스파게티나 끈처럼 얽혀있는 물체입니다. 도넛과 마찬가지로 이 신비한 물체는 로버 카메라 이미지에 나타났다가 며칠 만에 모래땅에서 사라졌어요. 로버의 착륙 시스템에서 나온 파피루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퍼시버런스는 2021년 2월 제제로 크리에이터에 착륙했습니다. 착륙이 거칠었었고 실수로 잔해가 주변에 흩어졌어요. 이 파편 중 일부는 한동안 로버의 이미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끈처럼 생긴 물체는 보온 담요에 사용되는 섬유의 일종인 데이크론 그물망 조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담요는 화성에 착륙하는 매우 뜨거운 과정에서 장비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착륙 과정에서 강한 힘으로 인해 상당 부분 풀리고 찢어졌을 거예요. 당시 보온 담요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6월에 발견된 반짝이는 호일 조각이 있습니다. 로버가 바위 위에서 발견했죠. 놀라운 것은 일부 파편이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예요. 이 로버는 현재 탐사 중인 곳에서 약 1.9km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아마도 추락으로 인해 잔해가 공중으로 날아갔고 화성의 바람이 그 먼 거리까지 날아갔기 때문일 거예요. 화성은 가벼운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바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미지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화성의 잔해와 쓰레기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지구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화성에서도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에 남긴 쓰레기는 이미 호구알로프 플랫이라는 지역에 쌓이고 있어요. 또한 파페니 화성 암석 채취에 사용되는 샘플 튜브를 실수로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사는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로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이 아닌 동물은 어떨까요? 큐리오시티는 화성에서 쥐처럼 생긴 생물을 포착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쥐가 화성 토착 생명체의 증거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이 설치류가 큐리오시티가 가져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었죠. 하지만 화성쥐는 다시 한번 이상한 암석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람에 의한 침식과 기계적 마모와 같은 자연적인 과정으로 인해 흥미로워 보였죠. 벌레처럼 생긴 것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화성의 지형에서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보이는 지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지층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모양과 거친 질감으로 눈에 띄었어요. 아마도 화성의 거친 침식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로운 발견은 화성의 얼굴입니다. 시도니아는 화성의 한 지역으로 과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모두 사로잡은 곳인데요. 화성의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의 분화구가 많은 지역과 북쪽의 비교적 평탄한 평원 사이에 위치해요. 북쪽 평원은 한때 해저였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도니아는 한때 해안 지역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곳은 붉은 행성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흥미롭고 아름다운 특징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화성인의 얼굴이었어요. 1966년 바이킹 1 궤도선이 촬영한 사진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전에 사라진 화성 문명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 나사는 빛과 그림자의 속임수라고 일축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분석 결과 그건 또 다른 암석으로 밝혀졌어요. 곰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징 실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미지에서 우리는 곰의 머리처럼 보이는 원형 골절 패턴을 볼 수 있고 두 개의 분화구가 눈을 형성하고 코와 같은 V자형 붕괴 구조가 있습니다. 머리는 땅에 오래된 구멍 위에 무거운 물체가 내려앉아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멍은 용암이나 진흙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코 모양의 지형은 화산 또는 진흙 통풍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화성에서 이런 이상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될까요? 때때로 우리의 뇌는 바위나 기타 사물에 있는 얼굴이나 물체 같은 것을 보도록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파레이돌리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익숙한 패턴이나 모양, 특히 얼굴을 보게 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는 뇌가 즉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접할 때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임의의 패턴, 질감 또는 소리를 의미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옷을 입은 의자가 사람처럼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아니면 구름 속에서 얼굴이나 도형이 보이거나 무작위 소음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심지어 단어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지각의 힘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증거죠. 하지만 상상력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건 기자의 피라미드 중 하나가 아니고 마야인들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 피라미드는 화성의 칸도르카스마 계곡에 있습니다. 2002년에 처음 발견된 이 구조물은 한 영화 제작자가 이 사진들을 온라인에 공유하자 인공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구에서처럼 피라미드를 지을 문명이 붉은 행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진은 진짜입니다. 나사 우주선이 2001년 궤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이후 여러 우주선이 이 지역을 촬영했습니다. 나사 화성 정찰 궤도선의 고성능 하이라이스 카메라도 정밀 촬영했죠. 처음 보면 이 구조물은 매우 특이하며 마치 삼각뿔 피라미드처럼 주변과 이질적이죠. 바람이 그 주변 지형을 깎아냈고 날카로운 형태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멀리서 살펴봅시다. 피라미드가 지형과 점점 더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이제는 거친 산처럼 보입니다. 바람과 침식이 이 구조물을 계곡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형성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화성의 칸도르카스마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협곡 시스템인 발레스 마리네리스 안에 있습니다. 발레스 마리네리스는 거대합니다. 이 협곡은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약 10배 더 길고 약 20배 더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지면을 약 5배 더 깊게 파고들며
그곳 풍경은 가파른 절벽들로 가득하고 암석들이 부서져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립니다. 시간이 흐르며 여러 층의 물질이 쌓이고 바람이 표면을 깎아 재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날카로운 모서리와 길고 매끈한 선들이 남아 일부 지형이 기하학적이고 인공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화성 우주선 이미지에서 사각형을 보고 다른 문명과 관련된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지를 편집한 버전에서는 그 형태가 더욱 날카롭고 기하학적으로 보였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나사 화성 글로벌 서베이어가 촬영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화성 지도화 임무 중 2001년에 화성 궤도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전체 프레임을 보면 사각형이 나타난 곳은 거친 분화구 벽과 부서진 지층이 있는 작은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2018년에 촬영된 하이라이즈 이미지는 같은 지역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는 그 환상을 절벽과 능선, 자연이 빚어낸 침식 암석으로 분해해 보여주었습니다. 화성에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자연의 힘이 인간의 뇌를 쉽게 속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발밑에 붉고 메마른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에서 큰 균열이 생겨 당신을 삼킬 듯이 위협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구에서와 달리 이 지진은 행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오는 위협이 지진을 유발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화성 지진에 대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AI와 나사의 인사이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진동 중 일부는 운석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5배 더 자주 충돌하고 있으며 새로운 충돌구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러한 충격이 단순히 땅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강력한 충격파를 행성 깊숙이 보내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숨겨진 지진 고속도로와 불안정한 내부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표면 아래 또 무엇이 숨어 있을까입니다. 먼저 과학자들의 생각을 따라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나사의 인사이트 착륙선에서 수집한 화성 지진 데이터를 화성 정찰 궤도선이 발견한 새로운 충돌구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충격은 지각에 흡수되지 않고 멘트를 통해 지진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사는 2022년에 인사이트를 종료했지만 그 데이터는 여전히 소중해요. 화성에 지진계를 설치한 이 착륙선은 열과 압력에 의해 지하 암석이 갈라지면서 발생한 지진과 붉은 행성 표면에 충돌한 운석에 의해 발생한 지진 등 1,300여 건의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진파가 지각, 멘틀, 핵을 통과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화성의 깊은 구조를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구원들은 이미 충돌구와 지진 데이터를 연결한 바 있어요. 그러나 이번 새로운 연구는 케르베로스 포세에서 감지된 지진과 새로운 충격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거예요. 이곳은 인사이트에서 1640km 떨어진 매우 활동적인 지역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충돌구가 생성한 지진파의 강도를 고려할 때 나사의 인사이트 착륙선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 21m의 충돌구를 발견했습니다. 화성의 지각은 충격으로 인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지진파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돌구를 분석한 결과 지진파가 감소되는 대신 행성의 멘트를 통해 더 직접적이고 깊은 경로로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발견은 화성에 지진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질 수 있는 지진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인사이트 팀은 화성 내부 구성과 구조에 대한 모델을 재평가해야 해요. 그러면 충격에 의해 생성된 지진 신호가 어떻게 그렇게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분류하려면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에는 새로운 도구가 개발되어 과학자들은 수만 장의 이미지를 단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인사이트의 위치에서 약 3,000km 이내에 있는 충돌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착륙선의 지진계가 작동하는 동안 형성된 충돌구를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컨텍스트 카메라의 전후 이미지를 시간 경과에 따라 비교하여 인사이트의 지진 데이터와 상호 참조할 수 있는 123개의 새로운 충돌구를 확인했습니다. 이 중 49개의 충돌구는 인사이트의 지진계가 감지한 지진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분석을 수행한 후 연구팀은 21m 크기의 케르베로스 포세 충돌구가 주요 발견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내부 지진으로 인한 신호와 운석 충돌로 인한 신호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케르베로스 포세에서 화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관련된 고주파 지진 신호가 많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는 이러한 활동 중 일부가 내부 과정이 아닌 충돌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음을 시사해요. 과학자들이 50년 동안 풀지 못한 또 다른 수수께끼는 화성이 왜 서로 다른 반으로 나뉘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화성 지진 기록 덕분에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부터 연구원들은 화성에 2개의 뚜렷한 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북쪽 저지대는 행성 북반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리고 남쪽 고지대가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남쪽 고지대는 북쪽 저지대보다 약 5km 더 높으며 껍질과 같은 행성의 외층인 지각은 남쪽이 더 두껍습니다. 이 이상한 구분을 화성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이 불균형에 대한 2가지 잠재적 설명이 있어요. 한 가지 이론은 화성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과정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달 크기의 우주 암석 또는 여러 차례의 작은 충돌로 인한 대규모 충돌이 행성 표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화성 표면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27일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는 나사의 인사이트 착륙선의 화성 지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행성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인사이트는 북쪽 저지대와 남쪽 고지대의 경계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그 임무에는 지각 아래 암석층인 지구 멘트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기록하는 것이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지대와 고지대에서 지진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깊은 내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진파가 남부 고지대를 통과할 때 에너지를 훨씬 더 빨리 잃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 지역 아래의 멘틀이 북쪽보다 훨씬 더 뜨겁다는 걸 의미해요. 외부 충격이 아닌 행성 내부의 힘이 화성의 비정상적인 분열을 일으켰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연구팀은 화성의 두 반쪽 아래 온도 차이는 한때 화성을 형성했지만 나중에 멈춘 고대 지각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믿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화성에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지각판이 있었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그 아래의 녹은 암석과 함께 화성 이분법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움직임은 멈추고 과학자들이 정체된 뚜껑이라고 부르는 것을 남겼습니다. 이는 행성의 용융된 내부를 덮고 있는 두껍고 움직이지 않는 층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남쪽 고지대 아래의 멘틀은 여전히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고 북쪽 저지대 아래의 멘틀은 행성 중심부로 더 깊숙이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이 진행 중인 과정은 화성의 지각이 남쪽에서 더 두꺼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동시에 외부 충격이 이분법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일부 연구에서는 거대한 충돌이 여전히 가능한 설명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 미스테리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더 많은 화성 지진 데이터와 화성이 원래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혹시 화성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동영상의 주인공인 인사이트 착륙선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16년 3월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장비 중 하나에 문제가 생겨 발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진계에서 진공 누출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2018년 5월로 발사 일정을 변경했고 그 사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지만 이 지연으로 인해 총 비용은 6억 7,500만 달러에서 8억 3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인사이트는 2018년 11월 26일에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 전지판에 먼지가 쌓여 재충전이 어려워졌어요.
인사이트 착륙선은 태양 전지판과 배터리로 작동하지만 패널에서 먼지를 제거하려면 가끔씩 청소 이벤트라고 불리는 돌풍이 불어야 해요. 안타깝게도 인사이트가 착륙한 곳에는 착륙선에 전력을 공급할 만큼 충분한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까지 화성의 겨울 동안 두꺼운 먼지가 패널을 덮어 전체 용량의 27%만 생산했습니다.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나사는 인사이트를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하고 전자장치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측기를 서서히 종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2021년 7월까지 날씨가 좋아지면 착륙선이 재충전되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랬어요. 2021년 5월 연구팀은 착륙선의 팔을 이용해 모래를 패널 위로 이동시켜 바람이 먼지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전력을 일부 복구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사이트는 도착 직후보다 10분의 1의 전력만 태양광에서 생산했어요. 2022년 7월 나사는 화성 지진을 계속 감지하기 위해 저전력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착륙선은 2022년 12월까지 계속 작동했습니다. 12월 20일, 나사는 12월 15일에 인사이트가 지구와의 교신이 끊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1일에 공식적으로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오셨군요. 여러분은 화성에 발을 디딘 최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는 제제로 크레이터라는 곳을 탐험하는 겁니다. 짙은 녹색의 먼지를 헤치고 지나가던 중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해골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의 것일까요? 고대 화성의 공룡일까요?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의 대표자일까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인 퍼시비어런스가 말을 할 수 있고 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로버는 실제로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만 진짜 두개골은 아니었고 그냥 두개골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붉은 행성에서 어울리지 않는 암석이었죠. 현재 퍼시비어런스는 제제로 분화구라고 불리는 커다란 빈 그릇 모양의 지역 가장자리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 분화구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어쩌면 작은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로버는 위치아젤 언덕이라는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꽤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언덕이 수십억 년 전 화성의 날씨와 환경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2025년 4월 11일 퍼시비어런스는 두 종류의 바위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나는 밝은 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색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나중에 스컬힐이라고 명명한 이상한 모양의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위는 어둡고 날카로운 모양 때문에 극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거요? 작은 구멍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악몽과도 같았어요. 나사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스컬힐이 근처의 다른 바위들과는 다르게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가 이 이상한 바위를 발견한 지역은 포트 앤슨이라고 불립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에 많은 암석들이 원래 그 자리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화성에서 우주 이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이런 종류의 암석을 플로트라고 합니다. 이들은 수십억 년 전 화성이 훨씬 더 따뜻하고 습하고 강, 호수, 심지어 바다가 있었을 때 화성을 가로질러 먼 길을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마르고 암석 주변에 부드러운 땅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면서 더 단단한 암석만 지표면에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스컬힐의 이상한 구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암석의 작은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서지고 마모되어 작은 구덩이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먼지와 작은 암석을 운반하는 화성의 바람이 사포처럼 천천히 표면을 긁어내어 구멍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컬힐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 처음에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퍼시비어런스의 슈퍼캠을 이용해 암석의 화학물질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운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스컬힐이 화산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와 화성 모두에서 어두운 화산암은 감람석, 황철광, 흑운모와 같은 광물에서 색을 얻습니다. 스컬힐이 화산암이라면 오랜 세월에 걸쳐 부서진 인근의 오래된 용암 흐름에서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소행성 충돌과 같은 거대한 충돌로 땅속 깊숙이 파고들어 화산암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땅 밖으로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의 암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멋진 도구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암석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로버는 매우 바빴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5개의 암석에서 샘플을 수집하고 7개의 암석을 매우 면밀히 연구했으며 원거리에서 암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레이저로 83개의 암석을 폭파했습니다. 이는 4년 전 로버가 화성에 착륙한 이래 가장 빠른 연구 속도라고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말합니다. 보통 분화구에서 흥미로운 바위를 하나 찾으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화구 가장자리, 일명 테두리에서는 멋지고 이상한 암석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이 암석 샘플을 지구로 가져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샘플 귀환 임무라고 불리는 샘플을 가져오는 계획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샘플이 화성에 남아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버앱이 어딨더라? 현재 우리 이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또 다른 탐사선이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수십억 년 전에 두껍고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화성의 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붉은 행성에 한때 따뜻한 기온과 흐르는 물이 있었다면 남겨졌어야 할 모든 탄소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화성과 같은 행성에는 이산화탄소가 물과 암석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광물인 탄산염이 토양에 묻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탄산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큰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마침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사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탄산철이 화성의 환산염이 풍부한 암석층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층은 궤도에서 촬영한 위성 이미지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탄산염이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화성의 탄소 순환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암석들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성은 대기에서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잃게 되어 행성을 냉각시키고 건조하고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화성은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사이드라이트로 변하기 시작하자 화성은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추워지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물이 가득했던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에서 탄소가 풍부한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암석에는 일반적으로 물이 마르면 형성되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성이 기후가 좋은 행성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춥고 건조한 세계로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과학자들이 화성의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사이드라이트를 발견하면 고대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화성이 한때 따뜻하고 습했으며 심지어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큐리오시티가 발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로버에는 샘이라는 특수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샘의 임무는 화성의 암석, 흙, 공기를 연구하여 화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샘의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는 게일 크레이터의 암석을 연구할 때 일어났습니다. 샘은 유기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유기분자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며 지구에서 탄소는 생명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 동물, 사람은 모두 탄소 기반 분자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화성에서 이러한 분자를 발견한 과학자들은 화성에 아주 오래전에 생명체가 살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닐까 궁금해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샘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기체에서 특정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고대 생명체가 유기분자를 만들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들은 햇빛이 화성의 공기 중 가스와 반응하여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명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화성에서는 태양의 강한 자외선이 분자를 분해하고 혼합하여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 결국 지상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유기분자를 발견한 건 정말 큰일이에요. 화성에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화성에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성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현재 과학자들은 샘과 큐리오시티의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홀로 화성의 산을 오르는 로봇을 상상해보세요. 로봇이 계곡 정상에 도착해 카메라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고 멈춰섭니다. 카메라가 닿는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펼쳐진 지표면은 거의 완벽한 모양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치 벌집 내부처럼 육각형 모양의 세포들이 가장자리를 맞대고 지면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외계 행성의 흙에 새겨진 풍경만큼이나 거대한 벌집. 그것을 보는 순간 드는 첫 본능을 억누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이며 조직적인 모양이라면 분명 무언가가 이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단순한 자연현상은 아닐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반응이 그랬죠. 임무 책임자는 20년 넘게 화성 사진과 말라버린 강바닥, 고대 호수, 운석, 유황 결정 등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파노라마 사진이 그의 화면에 뜨자 그는 하던 모든 일을 멈췄습니다. 자, 이제 나사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에서 방금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왜 너무나 완벽해서 뇌가 현실이라고 믿기를 거부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배경부터 설명하죠. 환경이 중요하니까요. 큐리오시티는 2012년부터 10년 넘게 화성을 누비는 자동차 크기의 로버로 수백만 마일 밖 과학자들이 원격 조종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로버는 거대한 분화구 한가운데에 솟아있는 약 3마일 높이의 샤프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산은 무작위로 정해진 목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 화성이 더 따뜻하고 물이 풍부했던 시절에 이 지역 전체가 습했고 산기슭 주변에 호수와 개울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산을 오르며 마치 책장을 넘기듯 시간의 층을 따라 행성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로버가 지나는 각 지층은 서로 다른 시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최근 발그란데 계곡에 진입한 로버는 카메라를 돌려 벌집 모양의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자체가 위협입니다. 단 한 번의 촬영이 아니죠. 2016년 6월 화성일 기준 이틀간 촬영한 340장의 이미지를 이어붙인 360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보여주는 풍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다각형 지형들은 일부 구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면을 사방으로 뒤덮으며 지평선까지 끝없이 이어지죠. 심지어 미라 플로레스라 불리는 20피트 높이의 언덕 기스까지 감싸고 있는데 마치 기둥 주변을 타일로 장식한 듯 흐르듯 이어져 있습니다. 개별 셀은 크기가 약 1.5에서 3인치 정도로 작아 손바닥만 합니다. 하지만 수만 개의 셀들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죠. 이 발견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전에도 이런 다각형을 봤지만 작은 구역에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 같았죠.
나사는 화성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형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베테랑 과학자들도 멈춰 설 수밖에 없었죠. 처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는 생각, 바로 인공적이고 누군가 설계한 것 같다는 겁니다. 혹시 구조물이나 유적 혹은 무언가의 패턴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정답은 외계인보다 훨씬 흥미롭죠. 여러분도 살면서 분명 본 적 있는 현상이거든요. 더운 날 말라가는 진흙 웅덩이를 떠올려 보세요. 물이 증발하면서 진흙은 수축합니다. 그리고 수축하면서 갈라지게 되고 틈새로 나뉜 덩어리들이 그물망처럼 이어지게 되죠. 말라붙은 진흙, 마른 호수바다, 갈라진 페인트를 보면 균열이 특정 각도로 만나 표면을 다각형으로 쪼갭니다. 이는 수축하는 표면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늘 이런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집 앞 웅덩이도 화성 지형과 같은 물리적 원리로 생깁니다. 단지 규모가 작을 뿐이죠. 큐리오시티가 발견한 건 그 패턴이 계곡 크기로 확대돼 수십억 년간 돌 속에 갇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인공적인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대단한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정의 흔적이며 물의 존재를 가리킬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데 이런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아직 무엇이 원인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설명한 진흙이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젖은 퇴적물이 마르며 갈라진 흔적입니다. 이는 이곳에 과거물이 있었다가 말랐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우주생물학자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젖었다가 마르는 그런 역사인 셈이죠. 두 번째 가능성은 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입니다. 화성은 매일 가혹한 기온 변화를 겪습니다. 지면은 오랜 세월 따뜻할 때, 팽창하고 추울 때 수축하는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마치 겨울철 도로가 갈라지듯 표면을 다각형 모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더 특이한 압축입니다. 퇴적물이 새로운 층 아래에 묻히면 그 무게가 물을 짜내어지면 이 아래에서부터 갈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흙이 갈라지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온도 순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축은 그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표면은 같은 벌집 패턴이지만 이면엔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지표수와 관련됩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풀고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갈라진 땅이라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뉴스거리가 될까요? 이 다각형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는가? 라는 인류의 큰 질문에 대한 단서입니다. 화성에 과거 물이 존재했음은 이미 밝혀졌죠. 큐리오시티는 수년간 고대 호수바닥과 물이 만든 광물, 암석 속 유기분자 등 그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화성에는 물과 적절한 화학 성분, 생명체 필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자 발견은 잠시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2026년 초 한 논문은 2020년 큐리오시티가 화성 암석을 시추해 20개가 넘는 유기분자를 채취했고 그중 7개는 화성에서 이전에 발견된 적 없던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지구에서 이러한 분자들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생명체의 구성 요소로 이어지는 기초화학 물질이자 RNA나 DNA 같은 것들의 재료가 됩니다. 물론 큐리오시티가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대 화성의 물뿐만 아니라 생명체 탄생에 필요한 화학적 조건까지 갖춰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물이 마르면서 갈라져 생긴 광활한 다각형 지형은 수십억 년 전 이곳의 환경과 재료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존재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다각형들은 그 이야기에 또 다른 한 페이지를 더해줍니다. 과학자들이 이 지형이 기온 변화가 아닌 물이 마르며 형성됐음을 증명한다면 물의 존재 시기와 위치를 파악해 과거 화성 지도를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지금은 죽은 이 붉은 행성이 젊고 따뜻해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를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붓터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이로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 그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벌집 모양의 이 지형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광대한 시간, 수십억 년 동안 계곡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눈도 바람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없이 죽은 행성, 위텅 빈 무늬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만든 기계 하나가 다른 행성의 산을 홀로 오르다가 능선을 넘어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성에는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제제로 크레이터에서 발견한 바위 하나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것도 그 때문이죠. 표면은 작은 구체들로 덮여 있는데 이 질감은 기괴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해요. 지구에서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와 붉은 행성 사이에 신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일까요?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화성 탐사 중이던 2025년 8월 5일 중세 무기고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특이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전투 후 잊혀진 기사의 투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붉은 행성에 불시착한 마녀의 모자인 것일 수도 있겠죠. 연구원들은 공식적으로 이 바위에 호네 플라이아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 바위는 끝이 뾰족한 돔 모양의 윗부분과 튀어나온 테두리가 있습니다. 표면은 거칠고 작은 돌기로 덮여 있고요.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바위가 단순히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이 작은 둥근 구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화성을 빨간색으로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한 뽁뽁이를 상상해보세요. 지질학자들은 이 암석의 모양에 큰 감명을 받진 않았지만 그 성분을 보면 눈썹을 치켜들게 돼요. 이러한 작은 구체는 화학적 풍화, 화산 활동 또는 운석에 의해 기화된 암석이 냉각되어 응축된 경우 등 몇 가지 방법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어요. 지구에서 비슷한 질감을 가진 암석은 때때로 물과 관련된 과정에서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모두가 흥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지하수가 암석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거에 화성에 많은 물이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요. 이 헬멧의 또 다른 멋진 점은 떠다니는 바위라는 점입니다. 주변의 바위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이 바위는 로버가 발견한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추측은 다른 위치에서 발사되었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있었거나 소행성이 화성의 표면에 부딪혀서 지형을 가로질러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흥미롭게도 퍼시비어런스가 발견한 버블 바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5년 3월에 또 다른 구형으로 덮인 바위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구멍이 뚫린 작은 볼도 있었어요. 호른의 플라이아를 자세히 보면 이런 볼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는 지질학자들이 오이드라고 부르는 작은 구형에 층층이 쌓인 알갱이들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오이드는 탄산칼슘이 얕은 물에서 층층이 쌓일 때 형성돼요. 적도 근처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상상해보세요. 물결은 약간 거칠고 파도는 끊임없이 물체를 움직여요. 바로 이런 곳에서 오이드가 태어납니다. 오이드는 굴처럼 진주에서 자라요. 오이드는 보통 작은 모래 알갱이나 다른 얼룩으로 작게 시작돼요. 물에는 탄산칼슘이 과부하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가 그 알갱이를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층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층이 쌓이고 깔끔한 작은 볼이 만들어져요. 때로는 중심이 주변 레이어만큼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가 녹아내리거나 완전히 사라져 구멍만 남을 수 있어요. 화성의 구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면 이것이 내부에 작은 구멍이 있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지구에서 오이드를 형성하는 다른 방법은 생물학적 방법이에요. 즉, 오이드는 때때로 작은 생명체의 잔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붉은 행성의 오이드도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 화성에서 생명체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을 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조개나 굴은 아닐지 몰라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화성에는 지구와 닮은 기이한 지형만이 흥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2025년 3월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작은 거미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 무언가는 수백 개의 작은 동그란 공이 서로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제제로 분화구 가장자리 근처에 위치하젤 언덕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화성의 먼지가 약간 묻어있는 이상한 모양의 바위였어요. 네, 슬프게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화성 거미의 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층은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퍼시비어런스 팀은 이 기이한 바위에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바위도 호네플라이아와 마찬가지로 떠다니는 바위예요. 무언가가 이 바위를 원래 위치에서 옮긴 적이 있어요. 한 이론은 운석이 화성에 충돌했을 때 생성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강력한 충돌로 인해 암석이 공중으로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조각들이 식어 작은 공 모양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암석은 아주 먼 곳에서 왔을지도 몰라요. 2023년 4월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화성에서 고대 물의 흔적을 찾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여행책을 우연히 발견한 또 다른 멋진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책이 아니라 그냥 바위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페이지가 중간에 멈춰 있는 작은 하드커버처럼 생겼어요. 이 책 바위는 폭이 2.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입니다. 2022년 2월 큐리오시티 로버는 광물로 이루어진 작은 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산호 가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꽃 모양으로 보기 드문 광물 퇴적물이었어요. 이런 종류의 퇴적물은 대부분 고대 물이 화성 표면의 암석과 섞이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퇴적물은 작은 식물이나 꽃처럼 생겼기 때문에 독특했습니다. 2023년 1월 애리조나 대학교는 화성에 거대한 곰인형의 얼굴처럼 생긴 암석이 있다는 기괴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2개의 뚜렷한 구슬눈, 단축 코, 위로 치켜 올라간 입이 있었어요. 당시 화성 궤도를 돌고 있던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애리조나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테디베어 얼굴이 고대 분화구 중앙에 있는 부서진 언덕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시 호네플라이아로 돌아가 볼게요. 퍼시버런스는 화성에서 234번째 주에 이상한 울퉁불퉁한 암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이 사진을 그 주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로버의 주된 임무는 멋져 보이는 암석을 수집하는 건 아니에요. 2020년 7월 30일에 발사된 퍼시버런스는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화성이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알아내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임무는 달의 장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연위성에 이러한 식민지가 건설되면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 착륙하는 것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동시에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26년 말부터 승무원이 없는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퍼시비어런스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한때 물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택된 제제로 분화구를 탐사하는 것이었어요. 3년간의 작업 끝에 로버는 분화구 전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2024년 12월에 이루어졌어요. 나사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화성이 실제로 오랜 습용기를 거쳤다면 제제로의 호수 바닥이나 해안선은 과거 생활에 화석화된 흔적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어요. 퍼시비어런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년 동안 4대의 다른 탐사선이 화성에 도달했습니다. 최초의 탐사선인 소저너는 1997년 7월에 착륙했습니다. 그 후 오퍼튜니티는 3개월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18년까지 15년이라는 놀라운 기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버블이 많은 암석에 대해 과학자들은 단순히 암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이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 암석들이 원래 어디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어떻게 쌓였는지 밝혀낼 수 있는 층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특이한 구성을 연구하면 연구원들이 화성의 내부 구성과 수십억 년에 걸쳐 화성의 환경이 어떻게 행성 표면을 형성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화성에는 사각형의 기묘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거의 완벽한 사각형. 자연 구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고 정밀해 보여요. 자연은 무질서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드물죠. 언제나 그렇듯이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미지는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온갖 음모론에 풀을 붙였죠. 어떤 이들은 지적 생명체가 화성의 모래를 밟았다는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이미지는 진짜고 정말 오래됐어요. 사진이 아니라 구조물이요. 나사의 화성 궤도선 카메라가 2001년에 찍은 사진으로 화성 지형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각형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적 생명체의 증거인가요? 현재로서는 화성은 녹슨 사막처럼 텅 빈 세상이에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요동치는 강과 광활한 바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짙은 구름으로 가득했던 아주 다른 모습의 행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기회가 있었다면 생명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생명체가 약 41억 년 전부터 30억 년 전까지의 짧은 기간에 존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아기라고 불리는 화성 역사의 초기 시대에 시작되어 헤스페리아기 후기까지 지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구에는 최초의 바다가 막 형성되고 있었어요. 심해 열수구에서 작은 박테리아의 형태로 지구의 생명체가 막 시작되고 있었죠. 화성은 이미 완전히 젖어 있었지만 지구에는 식물이나 동물은 없었고 미세 생명체들만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생명체 게임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화성은 대기가 훨씬 더 두꺼웠기 때문에 물을 액체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을 가둘 수 있었을 거예요. 붉은 지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흔적인 계곡 네트워크는 강우, 강, 호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당시에도 거대한 소행성이 화성에 충돌하여 유기분자를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생명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최근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해요. 천문학자들은 화성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갑자기 화성의 아늑한 기후가 사라졌다고 믿었어요. 대기가 얇아졌어요. 지구와 같은 강한 자기장이 화성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태양 복사가 대기를 빼앗아갔고 화성은 차갑고 건조해졌습니다. 바다는 그냥 증발해버렸어요. 물의 일부는 우주로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지하에서 얼어붙거나 극지방의 만년설에 갇혔습니다. 오늘날에는 마른 수로와 짠 광물 퇴적물만 남아서 유령 같은 기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전혀 갑작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성은 수백만 년에 걸쳐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차갑고 건조한 환경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화성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후에도 바다를 유지했어요. 화성의 일부 지역, 특히 북부 저지대는 수세기 동안 습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섭씨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이 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두꺼운 대기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따뜻한 물 등 이런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아기부터 헤스페리아기 말기까지 생명체는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지구상의 미생물은 남극의 얼음 및 심해 열수구, 유독성 화산 호수 등 가장 혹독한 곳에서도 번성합니다. 생명체는 상관하지 않아요. 따라서 화성 역사에서 이 시기는 놀라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화성은 결코 낙원이 아니었어요. 안락한 시절에도 화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푸르고 싱그럽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화성은 젊은 지구에 더 가까운 극단적인 환경이었어요. 노아기 시대에는 따뜻했지만 습기가 많았습니다.
그 후 기후는 헤스페리아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북쪽 저지대에는 바다가 펼쳐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높이 쌓여 남쪽에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어 화성은 얼음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세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능적인 문명이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입소문을 탄 사각형은 아직 지적 생명체의 증거가 아니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자연은 직선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연은 매우 자주 직선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에는 육각형 현무암 기둥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들판인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있어요. 이는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완전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와이오밍에는 악마의 탑도 있어요. 80년대 영화 미지와의 조우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대칭을 이루는 암석으로 침식에 의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우주에서 보면 인공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각형은 무엇일까요? 암석의 균열 패턴이나 응력으로 인해 직선으로 갈라진 지형은 어떨까요? 지구에서는 암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성 표면이 유성, 바람, 극심한 온도 변화로 끊임없이 타격을 받으므로 암석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또 다른 파레이돌리아의 사례입니다. 무작위적인 것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건 우리 두뇌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화한 방식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자연에서 나무의 얼굴, 동물 모양의 구름, 도형 등 이상한 걸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나사는 수십 년 동안 화성을 촬영해 왔습니다. 분화구, 산, 계곡, 강바닥 등 모든 것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보유하고 있어요. 고대 문명이 우리를 위해 흔적을 남겼다면 네모 바위보다 더 나은 것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식되더라도 도로, 건물의 기초, 유물, 유적 등 더 많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본 건 확실해요. 화성이 우리를 속인 건 사각형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터널부터 조각된 얼굴까지 온갖 것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빅풋도요. 예를 들어 이 출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잘라낸 직사각형의 입구.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샤프산의 동쪽 절벽 이미지를 보내왔을 때 사람들이 본 모습입니다. 마치 지표면 깊숙이 이어지는 고대 통로와도 같은 이곳에 들어가면 환상적인 지하기지를 발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는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높이 0.5cm, 너비 40.6cm로 애완견용 문 크기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암석의 균열인 개방균열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종류의 균열은 지구와 화성 모두에게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안반이 응력을 받거나 팽창, 수축하거나 바람과 시간에 의해 침식될 때 형성됩니다. 지구상의 사막을 걷다 보면 비슷한 모양의 지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협곡, 절벽, 심지어 바위에도 올바른 각도에서 보면 출입구처럼 보일 수 있는 균열이 있습니다. 다만 나사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 뿐이에요. 또한 직선은 원근법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축소하면 훨씬 더 큰 암석의 작은 틈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이도니아 안면암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은 1976년 나사의 바이킹 1 궤도선이 화성을 스캔할 때 촬영한 사진이에요. 사이도니아로 알려진 지역에서 약 1.9km 길이의 거대한 인간 얼굴처럼 보이는 암석 지형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은 책, 다큐멘터리, 영화, 팟캐스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바이킹 궤도선이 처음 사이도니아의 사진을 찍었을 때만 해도 카메라가 그리 발전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얼굴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고 디테일이 흐릿했습니다. 이후 나사의 탐사선에는 훨씬 더 좋은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성 글로벌 서베이어가 2001년에 사이도니아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얼굴은 그저 언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과 침식에 의해 융기부와 함몰부가 있는 울퉁불퉁한 암석지대였어요. 그리고 2006년 또 다른 임무 중에 엄청나게 디테일이 뛰어난 컬러 이미지가 촬영되었을 때는 얼굴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파레이돌리아의 트릭이죠. 화성에는 아직 밝혀내야 할 비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스러운 고대 문명이 아니라 화성의 매혹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결론은 인터넷에 있는 걸 모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암석은 때때로 그저 암석일 뿐이에요.